삼토시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출연이시고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와 다음에 여러 카페에서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칼럼을 쓰고 있는 삼토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삼토시님 글, 그 다음에 삼토시님 블로그 글 많이 보고 계시죠? 4년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네, 폭등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까지 이 폭등의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매매 유통 물량 그리고 전세 유통 물량의 감소가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을 끼쳤다고 보거든요. 매매 유통 물량을 보면 2014년부터 서울이 연간 기준으로 이제 반등을 시작했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최장 기간 상승 중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상승을 했는데 중간에 2004년에 한번 쉬어갔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은 이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8년째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트리거가 된 것은 2017년 파리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파리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할 만한 매물은 다주택자들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주택자가 무주택자로 돌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유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도세를 중과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막아버렸다. 그게 가장 큰 그 상승의 원인을 단초로 제공했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면서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동안 그 매물의 잠김 효과를 초래한 것도 들 수 있고 과거 때 보면은 3주택 그리고 2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그리고 나서 집값이 폭등한 게 2006년이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세인데 전세 시세 상승률이 서울 기준으로 2017년 2% 올랐고 2018년 1.6% 올랐고요. 2019년은 0%로 안정화가 되었었습니다. 사실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을 벌려야 매매가의 상승을 제동을 또 걸 수 있는데 전세가 매매가의 갭이 17, 18, 19년 계속 벌어졌죠. 그런데 2020년에 갑자기 KB 부동산 기준으로 12%로 급등을 합니다. 임대차 3법 영향을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왜 전세값이 폭등하냐 메커니즘을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스터디 카페 호양기님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세 수요가 12가구고 전세 가구가 10채가 있는데 그럼 경쟁률이 1.2대 1이죠. 12대 10이니까. 그런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8가구가 8채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남은 가구가 2가구고 전세 수요는 4가구가 남기 때문에 2채와 4가구가 되기 때문에 이 2채에 대한 전세 경쟁률이 2대 1이 되는 거거든요. 1.2대 1에서 2대 1이 되기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을 했다. 결국은 전세 유통 매물을 감소시킨 게 임대차 3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집값은 2019년에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36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서울 부동산은 6년 연속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홍춘욱 박사님이 또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곧바로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고 그게 2년, 3년, 4년, 5년으로 갈수록 입주로 이어지면서 물량 폭탄이 돼서 결국은 5년 이상, 6년 이상 상승한 적이 없었던 게 서울 부동산이었거든요. 실제로 상승 6년째에 해당하는 2019년에는 약 5만 4천 호가 서울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 그게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도 5만 7천 호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시작하면 인허가가 들면서 결국은 상승 6, 7년짜리 입주 물량 폭탄이 이어진 게 이번에도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정책의 부작용으로 매매 유통 물량, 전세 유통 물량이 감소가 되면서 이 입주 물량의 효과가 상쇄돼 버린 거죠. 그래서 막대한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곡선을 이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서울 집값을 얘기할 때 항상 서울은 집이 부족하다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서울 집값의 이 이제 오름과 내림을 만드는 게 유통 물량이 결정적인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서울, 일단은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그 입주 물량, 그러니까 서울과 광역시들의 입주 물량과 집값의 매매 상승률 상관관계를 봤더니 의외로 서울은 입주 물량과 매매 상승률 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서울의 경우는 매물을 토해낼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2004년에 3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고 2005년에 2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자 2006년에 집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2018년 4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자 2018년 가을에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입주 물량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양도세를 어떻게 부과하냐에 따라 집값이 좀 오르내린 상황이 좀 서울에는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 물량을 줄어들게 만든 게 그런 세제 쪽 관련된 강화? 맞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은 좀 어떻습니까? 심리. 결국은 오를 거야 이런 심리.
결국은 이런 게 가속도를 붙인 거라 생각하거든요. 다주택 양도세가 중과되고 향후 공급 감소가 이제 보인다는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아무래도 매수 심리에 불을 당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심리는 펀더멘탈 이후에 이제 심리가 따라붙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는 그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이지 그 현상의 전환점을 만드는 트리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요인이 좀 가장 큰 집값 상승과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금리도 있고 심리, 또 어떤 분들은 입주 물량이고 또 어떤 분은 분양 물량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보시지만 일반인 분들, 뭐 무주택자 분들이 뭐 1주택을 사거나 그런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미분양이 어떻고 뭐 향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시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번에 상승 전환을 봤을 때는 매매가 전세가의 갭이 많이 줄어들자 전세 세입자분들이 이제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로 이제 전환된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계속 좁혀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세가율이 거의 60% 수준에 도달하자 이제 전세 사시던 분들이 매매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영향,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전세가가 뒤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의 버블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세입자분들이 매매가 대비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보이니까 이제 집을 사도 되겠구나 이렇게 전환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정한 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저는 이제 2013년 하반기에 전세가율이 한 60% 내외가 되자 이제 매매 수요로 돌변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눠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서울, 경기, 그다음에 6대 광역시 집값은 거품인가요?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인천을 제외하고는 거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요즘 좀 거론을 많이 하고 있는 지수인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에서 이제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데 한 지역의 중간 소득 가구가 그 지역의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주택담보대출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이제 계량화한 지수인데 고리타분한 숫자보다 이제 좀 퍼센티지로 설명을 드리면 과거 서울은 이 지수가 나온 지 14년 됐거든요. 14, 15년 됐는데 그 해당 기간 14, 15년 평균으로 서울의 중간 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의 32%를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사용했거든요. 소득이 그게 평균이었습니다. 과거 중장기 평균이었는데 참고로 전고점은 2008년 2분기로 소득의 41%를 원리금 상환 부담에 썼던 게 2008년 2분기 전고점이었는데 2021년 1분기는 소득의 46%를 원리금 상환 부담에 쓰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보다도 높지만 전고점보다 더 높은 역대 최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내고 있는 곳이 지금 서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평균 대비 높게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내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거품으로 판단했고, 참고로 좀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거 평균 소득의 19%를 원리금 상환에 냈고 지금은 25%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대구는 과거 평균 소득의 15%를 냈는데 지금은 부산 18%, 대구 17% 내고 있고요. 뭐 광주는 과거 평균이 소득의 10%를 냈고 지금은 12%를 내고 있고, 대전은 뭐 과거 평균이 14%였는데 지금은 소득의 18%를 원리금 상환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 과거 15년간 평균이 소득의 16%를 원리금 상환 부담에 냈는데 지금은 14%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만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상태거든요. 왜 이게 지수가 2021년 1분기 기준이고 2분기는 이제 지수가 다음 달에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인천이 올해 들어 유독 폭등을 하는지가 이러한 저평가 국면에서 좀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시나요? 계속 전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언젠가 틀릴 거에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긴 한데 제가 사실 여러 매체를 통해 또는 제가 책을 내고 있는데 그런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2019년부터 계속 2021년 급등, 22년 또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미래 전망을 볼 때 수요, 공급, 이제 유동성 세 개를 보는데 수요가 제일 애매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요를 이제 가구 수로 보기에는 가구 수는 늘 늘어왔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등락을 전망할 수 없고, 그래서 수요를 뭐로 할까 했을 때 좀 단초를 제공했던 게 이제 2015년에 노무라 금융에서 서울의 10년차 부부의 증감과 서울 집값의 상승 하락이 일치하더라라는 거를 확인해 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울 10년차 부부쯤 되면 이제 첫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 되니까 어딘가에 정착 욕구가 가장 강해지고, 그래서 그 주택 매수의 강력한 매수 계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차 부부가 늘면 집값이 오르고 10년차 부부가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지더라. 이거를 발견을 해서 노무라 금융에선 10년차 부부가 늘어나는 2018년까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전망했고, 실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라 금융이 얘기했던 2015년에는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까 긴가민가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까지 집값 상승을 이러한 요인을 맞췄고,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깨닫는 바가 있었고, 그래서 서울 10년차 부부보다 더 관련이 깊은 계층이 없나 또
좀 상관관계를 많이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서울 집값과 밀접한 연동관계가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게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2008년부터 감소를 하자 서울 집값이 2009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고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2014년부터 증가하자 집값이 2014년부터 서울이 반등을 했고요.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2019년에 다시 감소를 하자 상반기 조정을 겪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2021년에 급증을 하거든요. 서울 주택의 가장 강력한 매수 계층, 실수요 계층이 2021년에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입주 물량으로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7,000호 정도였는데 올해가 약 30,000호로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내년은 21,000호로 3분의 1 토막이 나거든요. 결국은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드는 해가 올해 이고 마지막으로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뭐 역대 최대 유동성인 건 다 아시겠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역대 최대 유동성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올해는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승을 향한 삼박자가 다 갖춰진 해가 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급등을 2019년부터 전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2022년도 입주 물량도 작년에 3분의 1 토막이 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세요? 여기도 저는 제가 전망키로는 뭐 2023년 전후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집값이 역대 최장 기간 상승하고 있거든요. 2014년부터 지금 8년째 상승하고 있고 만일 제 전망대로 21년, 22년도 상승하면 9년 연속 상승하는 해가 되는데 과거 그 어떤 기간보다도 길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버블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버블이 커지면 아무래도 새로운 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도 높은데 제가 23년, 24년 또 뭐 그 전후를 중장기 고점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그때부터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벤트들이 계속되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그 많은 기관들이 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뭐 21년, 22년, 23, 4년 계속 줄어드는 것처럼 언급하는 기관 지표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2017년에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면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해라 라고 해서 그때 수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엄청나게 사업 속도를 올려서 약 7만 5천 호가 인허가를 받았거든요. 그 7만 5천 호 인허가 물량이 대부분 2023, 4년 입주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둔천주공 12,000호 정도 있고 개포주공 1, 4단지가 합치면 1만 호 정도 되는데 거기도 2023년에 입주를 하고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2017년에 인허가 단지들이 23, 4년 입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 21, 2년에 입주 물량이 확 줄기 때문에 버블이 더 커질 거거든요. 더 커진 상태에서 23, 4년에 입주 물량이 갑자기 많아지면 아무래도 첫 번째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서울 아파트의 가장 강력한 실수요 계층인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2024년부터 급감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21년과 반대로 23, 4년은 공급이 늘고 수요가 주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21년과 반대 상황이 23, 4년에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하방 압력을 가해지는 요소다. 그렇지만 조정폭 또는 하락폭은 크지 않을 거라 보는 이유는 전세가율이 되게 지금 현재로 높은 상태고 다시 말해 매매가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전세가가 높은 상태인데 올해 내년은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계속 고공행진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고 10년차, 11년차 부부가 줄어들어도 조정폭은 크지 않을 거라 예상하는데 다만 이제 26년, 27년엔 좀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2015년부터 늘기 시작해서 2018년에 급증을 하는데 뭐 단순하게 이제 8년간 매물이 잠기는 물량이라고 봤을 때는 2023년부터 매물이 나올 수 있고 26년에 이제 매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 영향력을 물론 이제 낮게 보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서울 부동산이 지금까지 두 차례의 중장기 조정장이 있었는데 그 조정장에 늘 신도시 입주가 함께 했었습니다. 1기. 네네. 91년부터 95년까지 조정장 때는 1기 신도시 입주가 있었고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정장에는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도 판교, 강교 입주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서울 부동산의 중장기 조정장은 신도시 입주와 궤를 함께 하는데 저는 이제 2026년부터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은 뭐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보지만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판교, 강교 위례가 지구 지정된 지 7, 8년 뒤에 입주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3기 신도시가 2019, 20년 지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7, 8년 뒤면 20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혹자는 지구 지정에도 더 오래 걸려 어차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예가
또 판교, 광교, 위례인데 토지 보상이 된 고 5년 뒤부터 새 도시가 다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중에 하남 교산이 84% 정도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고 6월 말 기준, 인천 계양이 60% 진행이 됐거든요. 그 말인즉슨 3기 신도시가 6개 지역인데 그 2개 지역은 토지 보상이 이미 꽤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년 뒤인 2026년부터 이 두 지역은 입주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4, 5년은 좀 조정 정도가 있지만 26, 7년에는 좀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지 값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3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가 사실은 저는 서울의 상승에도 좀 걸림돌이 되지만 경기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부동산은 경기도 부동산이 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이라는 천장이 오르면 경기 부동산도 그 천장에 올라가니까 좀 같이 올라가는 영향이 있었는데 이제 3기 신도시가 생기면 그 입지를 보시면 서울에 가까운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 말인즉슨 서울 부동산보다 아래에 더 낮은 천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의미하는 건 경기도 부동산이 이제 서울 부동산이 오르면 천장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지만 서울 부동산 밑에 또 하나의 천장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같이 올라줘야 그 뒤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더 제한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